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이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는 미제 사건 중 한 가지로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진행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19년 그리고 2018년 현재에 왔을 때 프로파일러의 견해와 관점에서 봤을 때, 사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진행하게 되는 부분은 먼저 2018년 1월 31일 그날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1년 전의 이야기죠. 1년 전 일본 TBS의 특집 프로그램 하나가 방영이 됩니다. 기억상실, 행방불명,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어떤 자신이 어떻게 실종자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가족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성, 이름 25세 와다 류토라는 남자가 주목받게 됩니다. 자신은 4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모르는 남자에게 감금되어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도망을 치게 되었고, 현재는 보호센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2014년 여름이었는데요. 여름에 탈수 현상도 있고 영양실조 상태로 아이치현 야토미시 쇼핑센터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됩니다. 기억을 잃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일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89년 몸집이 좀 큰 아저씨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당시 50대에서 60대 정도였고 키는 180 정도. 그 이후 나는 아저씨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와다라고 적혀있고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17년 동안 집안에 감금되어 있었고 외출도 못했다. 17년간 밖에 나왔던 건 총 5번, 집안에 있는 충치 치료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찾는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많은 대중이 이 남자의 외모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9년 실종됐던 마치오카 신야군과 정말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던 거겠죠. 최대 미제 사건이다 보니 많은 제보 전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사람들 사이에선 뭔가 이 사건 자체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며 기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중간중간에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하나씩 나타나긴 합니다. 첫 번째, 나이가 일단 맞지 않는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정확히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만 둘을 매치시키기엔 좀 나이가 맞지 않는다라는 점. 28년 전 실종된 사람인데 본인은 17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자기가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17년일지 28년일지는 정확히 모를 수는 있지만 현재 나이를 따져도 만 33세, 34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물론 33세, 34세의 외모다 아니면 25세의 외모다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25세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큰 편차가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종 위치에 대한 기억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다 류토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증언들이 나타납니다. 한 남성이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에 우리 편의점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했어요. 저희 직원이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한다 그러지? 물론 와다 류토는 그 부분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하고 내용들이 공개되는데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름은 키타자와 히사시라는 남자였는데요. 이 남자는 2014년에 실종 신고가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사시의 아버지가
2014년 6월 달에 신고를 했었는데 자신의 아파트에서 실종됐고 수색 의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치아 배열 상태, 얼굴에 있는 흉터 상태, 눈썹 이런 모양들이 너무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남자 류토가 과연 히사시와 같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정말 28년 전에 사라졌던 이 신야군과 같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완전 제3자인 건지 여러 견해가 생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야군의 아버지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가지를 발표하시게 됩니다. DNA 감정 결과 이 둘은 부모-자식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될 줄 알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결됐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말이죠. 신야군이 발견됐다, 신야군이 2018년에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팽배하게 커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뒤에 후속 기사들이 나오지 않아 그냥 밝혀졌구나, 이거 이제 미제 사건 아니네 라고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이 남성, 류토라는 남성은 위에 나왔던 히사시라는 남자일 확률이 높아진 채로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신야군에 대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야군의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2019년 입장에서 일단 주변 상황, 지리적인 프로파일링 이런 모든 부분을 가미를 한 뒤 조금이나마 추측을 해보고 가깝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가 어떤 가정이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신야군이 있었던 집안의 가장은 이름 마치오카 마사노부입니다. 그리고 아내, 이 아이의 어머니 이름 게이코라고 불렀는데요. 스라의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딸 1명, 아들 2.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5인 가정이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면 아버지였던 마사노부 씨가 컴퓨터 회사에 이제 일을 좀 다니면서 심야도 많고 잔업도 많고 휴일 출근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게 지금도 죄책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이 단란한 가정 사이에서 갑자기 일이 발생됐던 건 1989년 3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1989년 3월 5일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지금 이 사건은 실종, 납치일 수도 있습니다. 납치라고 보는 게 적합할 테지만 실종 사건, 납치 사건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그 전의 모든 활동이 일상적인 루틴 활동. 1989년 3월 4일까지는 원래 살고 있던 아침엔 어디 가고 저녁엔 뭘 하고 이런 루틴적인 활동이 있는 중간에 실종된 게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1989년 3월 5일 기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3월 5일 아내 케이코 씨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건 루틴적인 게 아니라 납치란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3월 5일 사망, 그리고 다음 날이었던 1989년 3월 6일 지금 이 가정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500km가 떨어진 공간입니다. 즉 외갓집이죠. 신야군의 외갓집. 당시에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이 외갓집 도쿠시마현 코츠마 시마시로 향하게 됩니다. 즉 이 500km로 움직였다라는 점도 중요한 겁니다. 신야군이 원래 살고 있던 지점이 아니었던 거죠. 대한민국으로 따져도 어떻게 보면 거의 의정부 쪽에 살고 있던 사람, 그리고 부산 쪽 그 정도의 거리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989년 3월 6일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500km가 떨어졌던 이곳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도마쿠현 코마츠 시마시에서 잠을 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또다시 1시간 떨어진 어머니 케이코의 친척 집에서 사다미츠정이라는 곳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다 변수인 거죠. 즉, 집에서 떨어진 공간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먼 공간입니다. 만약에 납치범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납치범이 가정 근처에 있다라고 따져도 여길 따라와서 납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1989년 3월 7일이 됩니다. 아침 8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의자라고 판단되었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아이들 3명과 자신의 아이 3명, 당연히 신하곤 포함입니다.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아침을 먹기 이전에 집 근처에 있는 곳을 가볍게 산책을 하게 됩니다. 식사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진술에 따르면 어린아이들과 산책한 부분이어서 한 10분 정도 했다라고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난 뒤 친척집에서 집으로 올라오는 공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앞에 대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10m 정도의 돌계단을 올라간 뒤에 그 이후 대문이 있는 집이었던 거죠. 당시에 아버지였던 마사노부는 자신의 아들 신하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관앞까지 왔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하가 좀 더 산책하고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마사노부는 둘째 아들을 안고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지나 집 앞 대문을 향하게 됐던 거죠. 둘째 아들, 즉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넘겨준 뒤 마사노부는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와 자신의 아들 신하를 찾았습니다. 근데 신하가 사라졌던 겁니다. 마사노부가 둘째, 그러니까 막내죠. 총 3명의 자식 중에 가장 막내 아이를 아내에게 건네주고 다시 현관으로 나왔을 때 걸린 시간은 당시에는 20초 정도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20초 만에 사라진 사람, 20초 만에 실종된 아이라고 사건이 알려졌지만 당시 나중에 정정됐을 때는 약 40초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20초 혹은 40초 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아버지였던 마사노부는 신하가 근처에 먼저 놀러갔나? 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집에 얘기하고 온 가족이 나와 찾기 시작하고 마을에 있는 소방대원까지 참여해 찾았지만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3월 7일 오전 10시 실종된 지 2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하가 근처에 산을 조금 헤매고 있다가 실종됐다라는 걸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어떤 옷가지라든가 발자국 무엇도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주변의 탐문조사까지 함께 해보게 됩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외부 차량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라는 질문에도 본 적이 없다. 낯선 차량, 낯선 사람 본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경찰은 뺑소니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확인을 해보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흔적도 아예 없었던 거죠. 즉 이렇게 사건은 묻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사건이 발생했던 3월 5일 시작부터 3월 7일까지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단 아이가 실종된 문제입니다.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문제인 거죠. 만약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경우도 분명히 우리는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가 첫 번째 자발적으로 사라지게 됐을 때 이 지형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정말 혼자 사라질 수 있는 지형일까? 두 번째,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면 누군가 납치를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의심했던 건 아버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 좀 위험한 건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아이를 올려다 줬고 그리고 내려와는 도중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신하군과 같이 있었다는 건 모두 다 진술이 확인된 상황이었던 거죠. 10분 만에 아이가 사라져버리고 10분 만에 어디단가 아이를 없애고 다시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 자신의 아이들 모두를 속였다라는 게 불가능한 문제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알리바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의심점은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제3자 누군가가 데려왔거나 납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드는데 납치를 했을 때 조건이 하나 붙게 됩니다. 아이를 납치해서 어딘가 이동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 집에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를 확률이 훨씬 높죠. 일상적인 루틴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신하군이 앞에 있는 걸 봤고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데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어디로 데려갔을까도 문제죠. 집 근처에 있는 인근을 2시간 내에 전부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건 2시간 이내에 이미 이 마을을 떠났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약간 계획적인 느낌이 나는데 계획범죄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신야군이 움직인 일상이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었다는 거에 매치가 안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이제 약 한 10일 정도가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1989년 3월 16일 이 친척집, 도쿠시마의 친척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당시 신야군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는 3월 17일 날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10일이 지났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3월 16일 날 이런 전화가 오게 되는데, 나는 이바라키현의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이바라키현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아까 들으셨던 신야군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쪽이고요. 세이케이 유치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곳은 신야군의 누나, 그러니까 첫째, 장녀죠. 장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다 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요.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단림반이라고 정확히 얘기했던 겁니다. 신하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약간 위문금 같은 걸 모았다. 언제쯤 가족이 다시 돌아오실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코는 우리 내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통화를 끝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3월 17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케이코의 머리에 떠올랐던 게 바로 세이케이 유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연락을 하고 위문금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근데 세이케이 유치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단림반에서는 따로 위문금을 모은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나카라 마리코라는 아이는 없어요. 아예. 이 연락을 끝으로 어떠한 접점도 없어진 채 신야군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전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닌다 라는 이야기는 알 수도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 즉 납치범이 이바라키현에 산다면의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누구누구다 라고 가정해서 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어떻게 외갓집도 아닌 외갓집의 친척집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죠. 당시에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제보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공문이 떠돌아다니고 있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에다가 정확히 전화를 했다는 점이 되게 이상한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추측은 무언가 아이를 납치하고 난 뒤에 아이에게 물어봐서 한 게 아닐까? 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케이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이 집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죠. 외갓집의 전화번호는 뭐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실종 당시 아이 4살이었습니다. 친척 집의 전화번호도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분명히 그때 당시 모르고 있었다라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 전화번호를 알아냈을까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만약 그 여자, 전화 왔던 사람이 도쿠시마, 즉 사라진 쪽, 집 쪽이 아닌 사라진 쪽에 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야군의 누나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 그리고 집의 이름을 다 알았을까에 대한 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케이코가 의심을 했던 건 전화를 받았을 때 약간 어투가 도쿠시마 쪽, 즉 자신의 외갓집이 있는 그쪽에 사투리가 약간 나왔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봐도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건에 대한 전말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건은 자발적인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된 걸까요?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당시의 사진, 그 지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형은 바로 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차역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친척집 자체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산골로 들어가는 길에 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산골 듬성이의 가장 끝,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이상 길이 나 있지 않은 가장 끝에 존재하는 집이었던 거죠.
즉 길이 하나로 존재하고 그 길 이외의 길로 가면 산을 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 자체, 도보로 보셔도 이 집에서 이쪽까지 나오는데 약 25분에, 성인 걸음으로도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즉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대로변 같은, 도시 같은 곳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이게 요즘 사진이니까 옛날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실까봐 당시 1989년의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용량이 좀 커서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걸립니다. 1989년과 현재 그렇게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도시 쪽이 약간 더 발전됐다라는 걸 빼고 나면 이 내부에 있는 건 다 비슷하게 나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점, 이 집은 산골짜기 안쪽에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들어왔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야군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답니다. 해발고도 200m 정도의 언치에 있는 이제 집입니다. 자, 아이 4살짜리 아이의 걸음 혹은 뛰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올려놓은 뒤 약 40초 정도가 걸렸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린아이가 100m를 뛰는데 몇 분 정도가 걸릴까요? 정확히 몇 초 정도 걸릴까요? 50m 뛰는데 몇 초 정도가 걸릴까요? 40초 정도의 시간, 맥시멈 40초 정도의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의 흔적 및 아이가 뛰거나 아이가 뛰다가 헥헥거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른에게 노출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산을 타는 게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직접 산을 탔다면 또 이게 문제입니다. 산을 타게 되면 외부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흔적이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가 들어가서 실종이 됐다, 아니면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분명 2시간이 안 돼서 인력이 추가가 돼서 전부 찾고 있었습니다. 2시간 내에 이 아이는 이 산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 만약에 그럴 확률이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이 혼자서 정말 산이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했다가 안 보이는 공간 쪽에 빠졌다거나 사라졌고 그 부분을 경찰이 당시에 못 찾아서, 즉 아이의 어떻게 보면 아이는 당시에 여기서 실종을 하게 됐고 이 안에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추측입니다. 물론 발견이 안 된 문제가 있지만 말이죠. 가능성 첫 번째를 그렇게 배제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경우의 수는 누군가가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즉 납치에 대한 혐의점입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결탁을 하고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그 가능성을 잠깐 배제하고 아버지의 용의점을 제외하고 난 뒤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밖에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를 누군가가 데려가게 된 그 시점이 40초의 찰나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걸 우연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며 아이가 나와서 산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되며 그 아이가 불과 40초 정도 혼자 있는 틈을 다 데리고 갔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남자의 걸음으로 뛴 게 아닌 데리고 뭐 차라든가 무언가를 데리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계획범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계획범죄가 되면 면식범입니다. 당연히 이 가족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 말이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산골짜기에 집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그 여기에 아이가 혼자 있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까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외부에 어떠한 낯선 사람도 본 적은 없다. 그리고 뺑소니의 가능성도 없다. 근데 2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아이의 발자국은 없다. 아이의 유류품도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범인의 모습은 어느 쪽이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는 시간에 대한 통계치를 보게 되면 20초에서 40초가 대부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게 맞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아이가 사라지게 되면 부모는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부모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물론 이건 FBI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멀리 보는 게 아니라 하단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게 보는 게 아닌 자신의 근처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자신의 아이와 비슷한 아이들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근처의 범인이 이동을 해도 못 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20초에서 40초 사이에 발생되는 게 즉 정상적인 게 맞기 때문에 이게 20초, 40초 사이에 사라졌다는 게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의 수사자료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지형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문제였던 거죠. 프로파일러들의 견해는 이 부분이 제일 강하긴 합니다. 아이를 납치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자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를 왜 납치하죠? 아이를 납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과정은 협박 전화입니다. 내가 너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 뭐 돈을 갖고 와. 이런 금품형 때문에 하는 범죄. 하지만 이 경우는 금품 쪽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협박 전화도 오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전화가 왔다면 언제 와요? 이게 만약 범인이라면 말이죠. 언제 집으로 올 거예요? 언제 그 고향 쪽으로 오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뭔가 하나 매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했고요. 도쿠시마현 쪽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를 납치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아이가 필요해서. 아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문제긴 합니다. 내가 뭐 어린아이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던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욕구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아이 자체를 납치하고 싶은 사람. 가정을 까는 겁니다. 우연히 이 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떠한 여성이 있고 어떤 뭐 한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한 와중에 눈에 띄었던 게 신야군, 물론 추측입니다. 신야군이 혼자 있는 시간대까지 노린 뒤 신야군을 납치하고 나서 그리고 이 집에 전화한 뒤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져야 신야군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추측을 하는 것. 500km 이상이 떨어지는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 신야군을 밖에 데리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가 추측인 겁니다. 만약 이런 가정이 된다면 신야군이 머물었던 친척의 집의 전화번호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면 이 근처에서 알고 있을 사람이 확률이 크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일단 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사이코틱한 범죄자일 확률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상한 사람. 그냥 아이를 납치했고 그리고 그냥 아이를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아예 잠적한 사람. 경우의 수는 크게 나눠 이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 납치란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던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납치의 이유 세 가지 중 가장 합리적인 게 어느 쪽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 두 번째를 사실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과정을 역으로 추론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분명한 건 2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현재 나이로는 거의 35세 가까이 된 아이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사망한 건지 어떤 흔적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일본 최대 미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신야군 실종 사건에 대한 전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남편분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진술의 시간에 대한 신빙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침을 먹기 전에 아이들과 10분 정도를 산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산책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 근처, 여기가 산이니까 여기를 조금 돌다 들어왔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10분 정도의 시간에 대한 게 정말 맞을까 아닐까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정말 10분이 맞을까? 이거 10분이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시간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친척이나 나머지는 다 올려보냈고 자신의 아들만 밑에 둘째 아들만 밑에 둔 뒤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둔 뒤 내려왔을 때 아이가 그냥 사라져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부득이하게 얘기하면 정말 짤막한 시간 40초.
정말 이게 그때 당시 진술로서 얘기했을 때 합리적으로 맞을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얘기할 때 몇 초 안 됐잖아. 그럼 아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몇 초 안 됐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시간적인 텀이 정말 20초에서 40초 사이가 맞을지도 일단 첫 번째 의문인 거고, 그리고 산책에 대한 경로와 시간적인 면이 정말 그 10분 내외가 맞았을지에 대한 점도 의문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로를 따졌을 때 이제 길로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 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노출됐을 확률도 분명히 있다예요.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고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여군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납치를 했다라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충동적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아이를 납치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었던 거죠. 데려가야지 이러고서 데려갔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아이를 납치하는 대부분 이제 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아이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충동적이라 그래요. 왜냐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컴플렉스나 아이를 못 갖는 거에 대한 위압감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납치하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 도둑질과 비슷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물건이 있을 때 아무도 없네? 가져가도 되나? 이런 내적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죠. 가져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냥 가져가는 그런 것처럼 아이에 대한 부분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면 그동안 계획을 다 해놓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누구를 납치하면 될지를 결정을 하고 하지만 납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충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이만 필요하다면. 근데 이 경우가 계획적인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에 집에 올 확률도 없고 너무 일상적인 활동은 아니었으니까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떨어지면 충동적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충동적의 전제 조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연구 결과 데이터니까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아이가 필요해서 데려갔을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충동적으로 납치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는 예를 들면 집에서 자꾸 아이 못 갖는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충동적으로 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면 자신의 아이가 없어 좀 정신적 문제, 자신의 아이가 죽었거나 사라졌거나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심리상 데려가는 문제. 그게 아니면 가끔씩 나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너 갑자기 아이 왜 없어졌어?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아이에 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감추고 싶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데려갔다라는 문제이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은 돼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전화를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전화번호가 뭐야? 라고 물어보진 않아도 돼요. 너 이름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형제 있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그럼 누나는 몇 살이야? 그럼 누나는 유치원 다니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아이를 납치하고 난 다음에 전화한 사람이 아마 아이랑 같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도쿠시마현 쪽에 사투리를 썼다는 건, 그리고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가냐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그쪽 근처에 살고 있는 집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납치성은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납치를 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는 준비를 다 했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한 이제 3, 4살 정도 되는 아이 정도에서 이게 세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기억을 많이 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엄마를 찾거나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아동심리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세뇌라고 하죠. 계속 얘기하고 기억을 지우고. 왜냐면 우리도 커가면서 어릴 때의 기억이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꿈이 현실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그게 세뇌인데 우리도 어떤 꿈이 현실인 줄 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너무 자주 꾸거나 자주 듣거나 하게 되면 잊지 않았던 사실,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이제 동창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기억의 왜곡이 나타나요. 초등학교 동창이어도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같은 사건, 같은 일에 같은 곳에 있었지만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억의 왜곡이에요. 이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으면 대부분 또 기억을 잃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있을 확률도 있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신이 이 사람인 줄 모르고 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냥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확률과 관점으로 봤을 땐 이럴 확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되게 많아요. 아이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 CCTV도 보여지게 된 것도 되게 많은데, 대부분 아이들은 갑자기 누군가가 데려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운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 어린아이들은 울지만 애들은 누군가 자기를 품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별 생각이 없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집중하는 상황이 엄마가 아닌 경우.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집중하는 경우는 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있으면 와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붙어있고 그게 집중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뭐 장난감을 만지고 있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만지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잠깐 그 아이의 집중력이 깨진 상황이라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품고 데려가면 그게 순간적으로 엄마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버지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도 초반에 울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러니까 그냥 뭐 애를 업고 가네, 안고 가네, 이 정도의 느낌이지 그게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됐고, 가장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통계치에 맞춰봤을 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가능성은 아마도 아이가 필요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현 도쿠시마 쪽에 사는 사람이 데려가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집에서 크고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런 정도예요. 아마도.